자, 아파트는 비싸고 남은 건 빌라뿐이라는 얘기고요. 2021년 6월 14일자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는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거래 문턱 낮추고 오세훈 발 재개발의 기대감까지.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시 빌라 시장에 이제 기름을 부어버렸습니다. 기름을 부어버렸어요.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왜 하필 재개발일까요? 왜 재건축은 간신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을까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 이겁니다. 지금 재개발 6대 규제책을 다 이제 없애버립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그 전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있을 때는요, 서울시에서 강북권 지역에서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전체 물량이 15%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근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을 하고 6대 규제책을 없애고 난 다음, 특히 노후도 요건이라든가 충고 규제 완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러면서 15%밖에 안 됐던 재개발 면적이 75%까지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강북에 있는 빌라 중 3개 중 2개는 재개발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오세훈은 왜 재건축이 아닌 재개발을 선택했을까요? 재건축은 서울시장이 할 수가 없어요. 국토부 장관이랑 싸워야 돼요. 국토법 적용을 많이 받고요. 그러니까 안전진단 강화라든가 초과이익 환수라든가 또 뭐죠? 분양가 상한제 이런 거는요, 법적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국토법을 따르기 때문에 얘네는 국토부 소관이에요. 그러니까 재건축은 국토부 소관이니까 재건축 규제를 건드리려면 국토부 장관이랑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어야지 돼. 근데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더라도 국토부 장관이랑 싸우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근데 재개발 규제 완화는요, 서울시 관할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서울시 의원들이 꿍꿍꿍 하면 6대 규제책은 그냥 그 자리에서 없어져. 빠르죠. 또 하나. 재건축은 가성비가 낮아.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서울시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재건축은 일반 분양분, 그러니까 사업이 끝난 다음에 늘어나는 일반 분양분이 재개발에 비해 현저히 낮아요. 근데 재개발은 조합원 수 500명인데 건립세대 수 1500세대 막 이렇게 나와. 그러다 보니까 가성비가 좋죠. 재개발이 오세훈이 빨리 될 수밖에 없어. 왜? 재개발 규제는 서울시에서 도장 하나 찍으면 없어지는 거고, 또 하나는 구역지정도 서울시 시장이 할 수가 있어. 거기다가 가성비가 좋으니까 오세훈 입장에서는 뭐예요? 생색내기가 좋지. 그죠? 만약에 개발이 된다고 하면.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세훈 서울시장이 7,000세대, 8,000세대, 만세대짜리 재개발 뉴타운을 구역 지정할 거란 말이에요. 판자집이 만세대짜리 아파트로 바뀌면서 막 1억짜리 막 소나무 조경들이 막 들어가 있고 막 기반시설이 막 기똥차 치고 막 휘황찬란하게 바뀌면 대선까지 가는데 뭐 안전하죠, 일단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쨌거나 빠르고 그리고 서울시장 마음대로 모든 규제를 좀 풀 수가 있고 가성비가 좋다. 그래서 오세훈이는 재개발을 선택했어.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에 지금 천정부지로 치솟아 올라가는 겁니다. 거래량이 5개월째 아파트를 상회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묻지마 투자는 좀 자중해야 된다.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비해서 진입장벽이 상당히 낮죠. 빌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6억 이하들이 많으니까 6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또 뭐 대출도 실거주자들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나오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인해서 또 취득세 감면이라든가 기존 주택 비과세 같은 걸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빌라도 풍선 효과가 나타나면서 이제 빌라의 이제 불장이 우려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규제가 빌라 거래에 불씨를 제공했다면 재개발은 지금 기름을 지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 단성 이후 재개발 규제 완화 가능성이 높아지자 재개발 기대감이 있는 서울 외곽지역 중심으로 빌라 거래가 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올 1월부터 아파트 거래량을 역전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얀색 막대 그래프는요, 아파트 거래량이고요. 노란색 그래프는 빌라 거래량인데 2021년 1월부터잖아요. 노란색 그래프가 하얀색 그래프를 넘어섰죠. 거래량이 하얀색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5월달 거래량을 보니까 지금 아파트는 3,773세대 거래가 됐고 빌라는 4,908세대가 됐는데 6월달 지금 중순 정도 지났잖아요. 그런데 6월달도 현저히 빌라가 아파트보다 거래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추세가 지금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일단은 올 연말까지 12월까지는 빌라의 거래량이 아파트의 거래량을 훨씬 더 넘어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빌라의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을 뛰어넘었다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라는 거죠. 왜냐하면 서울시 지금 주택 구조를 보면 서울시입니다. 서울시 지금 주택 유형을 보면요. 아파트가 지금 서울시 전체 주택 물량의 한 55% 정도 되고요.
다가구가 전체 물량의 한 35% 정도 되고, 빌라가요, 전체 물량의 한 8에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체 물량에, 서울시 전체 물량, 서울시 주택 유형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서울시의 아파트는 100개 중에 55개가 아파트고요. 100개 중에 약 8개, 9개 정도가 빌라라는 얘기예요. 서울시에서. 6개월째 9개밖에 없는 물량이 55개를 갖고 있는 물량보다 거래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사실상 이건 한번 우리가 관심이 없었던 사람도 다시 한번 무조건 들여다 봐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대체 서울시 빌라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했길래 거래 건수가 이렇게 많이 터졌냐. 가장 큰 거는 첫 번째는 아파트 거래량이 사상 초유로 거래량이 박살이 났다라는 겁니다. 아파트 인기가 시들어서 사상 초유로 거래량이 박살났냐? 그게 아니라 거래할 수 있는 아파트 자체가 없다 보니 대체 수요로 계속 빌라 시장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빌라 다세대 거래량 급등 원인을 한번 보면요. 일단은 아파트 전세 물량 감소로 대체 수요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 그러니까 아파트 전세 물량 감소도 감소인데요. 아파트 전세가 지금 뭐 기름동 센터피스 같은 경우는 뭐 5억짜리 전세가 지금 10억으로 뛰었어요. 아파트 전세가 여러분 5억이 뛰었어요.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전세 3, 4억씩 뛴 데는 천정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아파트 전세 5억짜리 살았어. 그런데 계약갱신 청구까지 다 써버렸어. 이제 다 끝나니까 전세금 10억, 5억을 올려달래. 5억을 10억이 돼버려서.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아파트 계속해서 살려면 전세금 5억을 더 올려주던가. 두 번째, 똑같은 평형대 아파트로 가려면 저기 밑으로 계속해서 내려가던가. 아니면 그 동네에서 계속 진행을 하려면 아파트를 벗어나서 대체주택인 다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 물량도 물량이지만 일단 전세 가격이 너무 단기간에 폭등을 했다. 임대차 3법과 2법으로 인해서. 두 번째, 아파트 가격은 이제 넘사벽이 됐죠. 오늘 보니까요, 서울시 근로자, 평균 근로자가요, 67년? 67년을 모아야지 서울시 아파트를 산대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 못 사는 겁니다. 사지 말라는 거죠, 그냥. 아파트 가격이 그만큼 올라버린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아파트 소유자의 잘못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 정도로 가격이 올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저가주택 매수세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이 저가주택 매수세 증가하는 게 비단 빌라와 다세대의 거래량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저가주택 매수세 증가로 인해서 지금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들이요, 지금 갭 투자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또 저가주택 매수세 증가로 인해서 빌라 다세대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들이 패닉바이 현상으로 인해서 거래량이 계속해서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세훈발 재개발 기대감이죠. 오세훈발 재개발 기대감 플러스 재건축에 대해서 규제가 상당히 적죠. 왜냐면 재건축은 어쨌거나 10평짜리 아파트를 사도 실거주 2년 채우지 않으면 입주권이 안 나옵니다. 현금 청산 대상이에요. 실거주 2년 안 채우면. 그죠? 그런데 재개발은 실거주 거주 의무가 없죠. 실거주를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임대사업자를 충분히 낼 수 있죠. 앞으로도 계속 해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는 어쨌거나 임대사업자 등록이 계속해서 가능하고 2주택자, 3주택자 같은 경우는 취득세 8%, 13%지만 85%를 감면을 받으니까 사실상 실제로 내는 취득세 비율은 적고 기준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빌라 다세대 거래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거기다가 이제 불을 지핀 게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에 의한 소액 투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에 의한 소액 투자. 그러니까 돈은 1억을 갖고 있는 게 의미가 없는 세상이 돼버렸죠. 돈 1억을 갖고 있는 게. 최근 뭐 금리 인상에 대해서 뭐 금리가 오르면 이자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냥 단순하게 그냥 간단하게 그냥 팩트 정리만 하고 넘어갈게요. 어쨌거나 이주열 한은 총재가 한 얘기가 있어요. 금리 인상에 대해서. 금리 인상은 뭐 빠르면 올 연말까지 지켜보고 금리를 오르면 내년 정도에 올린다고 합니다. 내년 상반기 정도에. 많으면 한 차례에서 두 차례, 많으면 두 차례까지. 인상폭은 0.25%. 금리 0.25% 올라가는데 무슨 이자가 늘어날 걸 생각하며 0.25% 금리가 올라가는데 무슨 주택가격이 하락할 걸 생각합니까? 그거보다 여러분들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를 먼저 걱정하셔야 돼요. 근데 어쨌거나 눈치가 빠르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눈치가 안 빨라도 내 돈에 대한 가치가 적고 좀 먹고 있다라는 걸 느끼는 순간 이런 분들은 인플레이션에 의한 소액 투자 쪽으로 이제 돌려버리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아파트 실거주 주택은 사실상 뭐 거의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빌라 쪽으로 많이 몰려들었다. 예, 급등 원인인데.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다세대 주택과 소형 주택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 의한 투자 팁 한번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좀 금액이 있다. 내가 돈을, 그러니까 빌라나 다세대를 살 건데 또 여유 자금이 좀 있다. 이런 분들은요. 서울 도심, 특히 강남권 같은데 빌라 다세대랑 연립주택은 틀려요. 연립주택은 아파트처럼 담벼락이 쳐져 있습니다. 나홀로 아파트는 저렴하고 단지형 아파트가 비싼 이유는 단지형 아파트는 이렇게 담벼락이 쳐져 있죠. 나홀로 아파트는 한 동, 두 동짜리는 담벼락이 없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연립주택은 이렇게 담벼락이 쳐져 있어요. 그래서 가동, 나동, 바동, 가나, 다라, 이렇게 동이 돼 있거나, A동, B동, C동, D동으로 되어 있거나, 이렇게 좀 아파트식으로. 그리고 저층에 2층, 3층짜리 연립주택들이 많잖아요. 서울 도심, 특히 강남권 같은데 연립주택을 공략하세요. 3룸 이상 되는 대형 같은 경우. 이 친구들도 상당히 귀한 몸이 될 거고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도 가능하지만 중요한 거는 물건이 없어요. 매물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오면 바로바로 팔립니다. 지금 실거주 수요에 의해서 생각도 안 하고 숨도 안 쉬고 지금 거래가 됩니다.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진행될 확률도 상당히 높고 재개발 재건축으로 될 확률이 상당히 높고 대지 지분이 기본적으로 15평에서 20평 이상씩 깔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높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치동에 대지 지분 20평짜리 연립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치동에 평당 단독주택 시세가 7천입니다. 2714 단독주택 땅값만 14억짜리를 깔고 있는 거야. 20억에 사도 싼 겁니다. 근데 20억까지는 안 가요, 그런 것들이. 일단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략해 보시면 괜찮다. 이 두 번째, 어쨌거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팁을 줬잖아요. 어디 투자하라고 알려줬잖아요. 어디 투자하라고 알려줬어요. 그게 어디예요? 기존 뉴타운 지역 중에 존치 지역이나 해제 지역을 공략하십시오. 이런 지역을 알려줬는데 왜 엄한 데서 찾아요? 알려줬으면 그런 지역으로 가야지. 그죠? 이런 지역 공략하시고, 그리고 대규모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 어디에요? 업무타운, 그리고 광역교통망 확충 지역. 강북에서는 제일 1등 지역 어디에요? 용산이라든가, 동북 쪽선에서는 동북선 라인 쪽이라든가, 서남 쪽 지역에서는 신안산선 라인이라든가, 요런 지역들, 신림선 라인이라든가, 그죠? GTX 라인, 이런 교통망 확충 지역들. 그리고 강남 쪽에서는 어디야? 방배동 아까 얘기 나왔죠. 방배동 같은 경우는 지금 아수라장입니다. 빌라 시장이 아수라장이에요, 지금. 물건이 없어서 지금 난립니다. 특히나 정보사 부지 개발이 이제 내년부터 착공해서 2025년에 완공이 되잖아요. 3만 개가, 일자리가 3만 개가 들어온대나, 뭐래나 어쨌거나. 정보사 부지 개발에다가 내방향 역세권 개발 사업까지. 그런 지역들, 방배동 같은데. 그리고 지금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저는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얘기 계속해서 드리고 있죠. 서울시 예산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에 대한 용역비가 포함이 됐다라는 건 뭐예요? 서울시에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하겠다는 의지죠. 그죠?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가 되면 그 주변에 잠원동, 반포동 같은데, 서초동 같은 경부고속도로를 끼고 있는 주택, 저층주택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가격 상승폭이 클 겁니다. 강남권에서도 어디예요? 대청동, 대청마을, 일원동 같은. 그리고 이제 기존 뉴타운 지역대. 마용성 위주로 좀 보세요. 마포 쪽에 기존 뉴타운 어디에? 아현 뉴타운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만리동 재개발 구역이라든가, 그리고 부가현 뉴타운 지역이라든가, 옥수동, 금호동 주변에 재개발 구역 근처에 보면 아주 조그맣게 노후주택가 지역들이 있거든요. 요런 지역들 보셨으면 좋겠고, 아까 서남권 지역 얘기했잖아요. 지금 전략적으로 개발하는 데가 세 군데가 있죠. 세 군데가 어디죠? 저층 주거지역, 역세권 개발, 그 다음에 중공업 지역이잖아요. 자, 우리나라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중공업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 서남권 지역입니다. 영등포역 같은 경우는 영등포역 역세권 개발 사업이 서울시 전체 역세권 개발 사업 중에 제일 커요. 이건 확정이 된 거기 때문에 영등포 역세권 개발 사업 지역 같은데 신안산선이 들어가는 라인이죠. 그리고 이제 금천구 같은 데 가보면 금천구가 이제 금광구라고 하죠. 금광구. 그 전에 금천구는 세금의 금천일 수도 있었는데 앞으로 금천구가 금금자가 될 수도 있어요. 저 금천구를 상당히 저평가 지역으로 봅니다. 금천구 같은 경우가 이제 중공업 지역들이 많은데 지금 금천구 중공업 지역들, 가산동을 필두로 한 독산동이라든가 요 지역들, 중공업 지역을 보시라는 겁니다.
이 중공업 지역들이 지금 가산동 같은 데는 각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이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하나는 금천구 주변에 있는 중공업 지역들 중에서 이 지역들 중에서 중공업 지역이요. 중공업 지역이었는데 분명히 작년까지 올해 들어와서 3종으로 바뀐 지역들이 있어요. 자, 3종은 뭐죠? 아파트 부지야. 자, 금천구에 있는 중공업 지역을 3종으로 바꿨다라는 건 어떤 얘기예요? 아파트 짓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지역들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 뭐, 성수동 중공업 지역 이런 얘기 안 할게요. 그냥 여기는 뭐 당연히 봐야지 되는 거고. 가급적 소액 투자를 권유해드립니다. 가급적은 소액 투자. 왜냐면 이 빌라 다세대는 있잖아요. 좀 장기적으로 보고 가요. 그러니까 다세대 투자할 때요. 저는 기본적으로 만약 제가 다세를 산다. 그러면 저는 최소 5년에서 10년을 보고 사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소액 투자 쪽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지역에 따라서 좀 많이 차이는 나죠. 사업승인 인가가 떨어졌거나 조합 설립 인가가 떨어진 거 이런 거 좀 안전하니까 큰 돈이 들어갈 겁니다. 큰 돈이 들어갈 거예요. 큰 돈이 들어갈 건데 그런 거 아닌 이상 예정지를 살 거면 가급적 소액 투자를 권유해 드립니다. 왜냐면 공시가 낮은 걸 사야 되니까. 공시가가 낮아야지. 지금 이런 투자, 다세대 빌라 투자 하시는 분들 중에서 무주택자 별로 없단 말이야. 다 다주택자거나 1주택자 이상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소액 투자를 사셔서 공시가 낮은 걸로 사야지 종부세에 조금 영향을 덜 받겠죠. 마지막으로 대지집은 18제곱미터 이하를 좀 이건 뭐 무조건은 아니고요. 18제곱미터 이하를 사라. 왜냐면 자, 앞서 우리 제가 이 얘기를 했잖아요. 국회 개정안 통과했잖아. 이거 의원총회에서 공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했잖아요. 국회 통과를 하면서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2월 4일에서 6월 28일로 바뀐 거 말고 주민동의 10% 없이 앞으로 주민동의 10% 없이 그동안은 주민동의 10%를 받고 지자체에서 접수를 받으면 국토부에서 구역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개정안에는 주민동의 10% 안 받아도 돼, 여러분. 10% 없이요. 국토부에서 어디든지 구역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국토부만 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 장들도 구역 지정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 이 구역 지정이 된다는 건 뭐냐면 둘 중에 하나야. 6월 28일 이후로 입주권을 못 받던가 무조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이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에서 좀 자유로운 게 뭐죠? 18제곱미터 미만의 대지 지분을 갖고 있는 것들은 토지거래 허가에서 자유롭죠? 그런 애들. 그래서 18제곱미터 미만을 공략하라는 것은 나중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더라도 상당히 귀한 몸이 될 수 있다. 귀한 몸이.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을 해드린 겁니다. 빌라 다세 단점이 있죠. 아파트에 비해서 황금성이 상당히 낮다.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참고하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1번, 2번, 3번, 4번, 5번을 말씀드린 거야. 1번 서울 도심 혹은 강남 지역의 연립주택 같은 거 황금성 좋습니다. 기존 뉴타운 존치지역이나 해제구역 같은 경우에 나중에 재개발이 안 되더라도 팔리는데 별로 지장이 없어. 그리고 대규모 개발 호재 지역, 용산 재개발 안 된다고 뭐 가격이 떨어지거나 팔리지 않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뭐 방배동 앞서 말씀드린 반포동, 서초동, 뭐 일원동 요런 지역들, 뭐 성수동 중공업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서울 중공업 지역 유망 지역들, 요런 지역들. 가급적이면 소액 투자를 해야지. 소액 투자했을 때 장점은 뭘까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소액 투자했을 때 장점은 뭐냐면 원금 회수가 빨라. 원금 회수가. 빌라도요. 4억짜리 빌라에 전세가 3억이면 내 돈 1억 투자잖아요. 요 1억 있잖아요. 요즘 같은 상황이면요. 2년 후면 이 빌라 전세가 1억이야 지금. 아무리 안 올라도 5천에서 6천은 올라. 왕십리 저희가 역세권 앞에 사들였는데 그 역세권 개발이 진행될 것 같아요. 그 지역도. 이번에 완전 로또 맞았어요. 빌라를 3억에 샀을 거예요. 3억. 왕십리역 앞에 있는 빌라를 3억. 전세 2억 5천에 산 지가 1년 됐어요. 딱 1년. 1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이 임차인이 이번에 나가게 생겼어. 임대사업자 안 냈어요. 이분은 다행히. 왜냐면 이거를 딸 명의로 샀기 때문에 딸은 1주택자이기 때문에 제가 임대사업자 내지 말라 그랬거든. 그때 1.1% 취득세만 냈으면 되니까. 요거 전세가 지금 3억 5천이래요. 저도 의심했어. 저도. 근데 실제로 진짜 3억 5천이더라고.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왕십리역에서 도보로 5분 걸리니까 실평수 14평 정도 됩니다. 14평 정도 돼요. 한번 보세요. 전세가 3억 5천인지 아닌지만.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거. 그래서 가급적 소액 투자를 권유해드리고요. 단점은 아파트에 비해서 황금성이 상당히 낮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내용은 얼추 또 이제 마무리가 다 되어 가는데. 그래,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고요.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매주 수요일 날입니다. 이제 매주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